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사는 36살 안소영이에요. 여러분, 유사가족이라는 말 아세요? 원래는 피로 이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처럼 살아가는 걸 가리키는 말인데, 요즘은 피부치보다 더 끈끈한 경우를 설명할 때도 자주 쓰더군요. 제 얘기가 딱 그렇습니다. 새엄마였던 분이 제겐 그 어떤 친정보다 든든한 진짜 엄마였으니까요. 문제는 시모가 그걸 너무 못마땅해 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엄마 가시는 마지막 길마저 모욕했죠.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 사진 보면 다 똑같아요. 눈은 흐리멍텅, 입은 꾹 다물고 볼은 푹 꺼져서 꼭 혼자 버려진 애처럼 찍혀 있었어요. 사실 맞긴 맞죠? 안소영이라는 이름 달고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집을 나갔으니까요. 산후조리도 안 끝났는데 도망쳤대요. 그 후로는 아빠랑 둘이 살았는데요. 그것도 말만 둘이지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은 손에 꼽았어요. 생계형 일용직이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거든요. 아빠는 성실했어요. 근데 너무 성실해서 문제였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아침에 눈 뜨기 전에 나가고 밤에 자고 있을 때 들어왔어요. 같이 밥 먹은 기억도 없고 같이 시장 간 기억도 없고 그냥 늘 이따 들어올게 착하게 있어 그 말만 남기고 휙 사라졌죠. 그러니까 결국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낸 건 TV뿐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창밖 보고 운동회 날이면 혼자 김밥 싸온 친구 옆에서 쭈그리고 앉았고요. 그런 날 많았어요. 그러다 하루는요. 진짜 갑자기예요. 뭐 예고도 없고 그냥 어느 날 아빠가 예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줌마가 인사했어요. 안녕, 소영아. 아줌마 이름은 정명숙이라고 해.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당신은 참 아줌마라니. 소영아, 이번엔 이제 네 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엄마라고요? 말이 쉽지. 그때까지 한 번도 입에 올려본 적 없는 단어인데 그걸 느닷없이 쓰라니까 입이 떨어지겠냐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그 아줌마와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됐어요. 이상하긴 했죠. 내가 물도 안 마시던 부엌에서 도시락 싸는 모습, 애매한 거리감 유지하면서도 여행 준비 챙기고 책가방 안에 간식 하나 넣어두는 그 손길. 별거 아닌데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소풍을 갔는데 친구들이 도시락 구경하자고 몰려왔어요. 너네 집에 도시락 싸는 사람 없잖아. 이건 뭐냐? 라며 놀려대는데 신기하게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고요? 이건 나름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었거든요. 진짜 엄마는 아니었지만 진짜 도시락은 맞았거든요. 그래서 괜히 더 아껴 먹었어요. 나눠주기도 싫었고 혼자 먹기 아깝긴 또 왜 그렇게 아깝던지 결국 혼자 다 먹었어요. 근데 체했어요. 아주 심하게. 그날 밤 토하고 배 잡고 누워있는데 그 아줌마가 왔어요. 엄마 손은 약손. 우리 딸 배 아프지 않게 쓱쓱. 이러면서 밤새 배를 문질러 주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물수건 갈아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있다는 건 아파도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느꼈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그 아줌마가 확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소영아, 엄마가 너무 고마워. 그날 이후였어요. 우리 사이가 달라진 건 아줌마 아니고 엄마. 누가 뭐래도 엄마.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엄마가 마중 나오는 일상이 너무 당연해졌어요. 밖에서 엄마랑 딸이 닮았네 라는 소리 들으면 혼자 기분 좋아서 킥킥거리고요. 백화점에서 손잡고 돌아다니다가 다른 애 엄마들 보는 것도 부럽지 않았고요. 내가 그렇게 커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도 평범한 다른 집 애들처럼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쯤 됐을 때 아빠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대요. 연락을 받았을 땐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요. 병원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엄마도 울었지만 전 더 울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게 슬픈 건 당연하고
게다가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전 이제 엄마도 잃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못하러 제 곁에 남아있겠어요. 피 하나 안 섞인 사이인데. 소영아, 왜 이렇게 울어? 네 아빠 지금쯤 분명 좋은 데 가 계실 거다. 사람은 다 가는 길이라지만 네 아빠는 누구보다 성실했으니까 하늘도 알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아빠가 오히려 발길 못 대실 거야. 근데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아빠도 이렇게 갑자기 떠났는데 이제 엄마까지 사라지면 난 진짜 세상에 혼자 남는 거잖아. 엄마 없으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뭐? 엄마가 딸 두고 어디를 가? 엄마 어디 안 가? 걱정 마. 그 말이 얼마나 큰 울타리처럼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 뒤로 엄마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가게일, 집안일 모든 척척. 나 하나 바라보고 사는 사람처럼요. 어느 날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도 어릴 적에 엄마가 없었거든. 사고로 일찍 떠나셨어.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는데 소영이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빈자리가 다시 열리더라. 그래서 소영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 피가 안 섞인 게 무슨 상관이니? 내 눈에는 넌 그냥 내 딸이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엄마도 외로웠구나. 엄마도 나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날 딸로 품어줬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그냥 잘 컸어요. 흔한 말로 반듯하게.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그 모든 순간에 엄마가 곁에 있었어요. 취업 발표 났을 때 저보다 더 감격한 사람도 엄마였고 첫 월급 타고 치킨 사온 날 같이 울던 사람도 엄마였고 결혼하기로 한 남자 집이랑 상견례 잡았을 땐 더 긴장한 것도 엄마였어요. 사돈, 소영이 제가 낳진 않았지만 제 전부였습니다. 꽃처럼 대해주세요. 예쁘게만 대해주세요. 그 말을 하던 엄마 눈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몰라요. 그 말 듣고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그럼요. 귀한 며느리로 모실게요 했을 땐 솔직히 저도 살짝 기대했거든요. 근데요. 결혼하고 몇 달 지나 보니까 그 말 그냥 자리 채우는 인사였던 거죠. 남편 집은 아들만 둘인데요. 장남이 제 남편이고 차남은 아직 장가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딸이 없어서 그런가 며느리 대접이란 게 아예 없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냥 집안 행사 있으면 아침부터 나와서 일꾼처럼 뛰어야 되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시동생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도 재산이 명절이니 전부 제 몫이더군요. 같이 으쌰으쌰 할 동서도 없는 거죠. 시어머니는 겉으론 웃으면서 뒤에 가시 잔뜩 박힌 말 잘하세요. 심지어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꼭 한 번씩은 안 해도 될 말 하면서 슬쩍 건드리고 가요. 아이고, 사부인은 정이 참 많어. 피도 안 섞인 애를 그렇게까지 챙기기 쉽지 않잖아. 요즘 세상에 흔치 않아. 칭찬 같죠? 말투는 그럴싸한데 들어보면 맥 빠지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 더 신경 쓰이고요. 근데 제일 답답한 건 남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꼭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머님이 그런 말 하는데도 그냥 넘어가? 에이, 그냥 말버릇이지. 그런 뜻 아니야. 당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맨날 똑같아요. 싸움 피하려고 입 다무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더 열이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중립이랍니까? 그냥 팔짱 끼고 방관하는 거죠. 자기만 깨끗한 척 선 긋는 건 결국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불만이 쌓이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소영아, 이번에 여행 한번 가자. 우리 아들이랑 나랑 너랑 사부인까지 다 같이. 요즘은 사돈끼리도 얼굴 자주 봐야 정이 드는 법이야. 사부인도 그 혼자 쓸쓸하실 거 아니니? 솔직히 시어머니가 웬일? 이라고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언제 저랑 저희 엄마를 모녀 취급이나 제대로 해줬다고? 그런데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거 기싸움 시작이구나. 엄마까지 부른 건 그냥 배려가 아니라 견제. 하지만 엄마한테 말하긴 좀 그랬어요. 괜히 걱정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행복한 생활하고 있다고 보여주려면 미리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여행 당일 차 앞에 4명이 섰어요. 남편이 운전석에 탔고 저는 당연히 조수석에 타려 했죠. 남편 옆자리는 부인이 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성큼 오시더니 조수석 문 손잡이를 딱 잡는 거예요. 아이고, 나 멀미심해서 앞에 앉아야겠다. 아들 옆에 있으면 좀 나아. 뒷자리에 앉으면 어지럽더라니까. 사돈, 그래도 부부가 나란히 앉는 게 좋죠. 그리고 조수석은 원래 수발 들어주는 자리잖아요. 사돈은 저랑 같이 뒤에 앉으셔서 담소 나눠요. 딱 봐도 엄마는 예의 바르게 정리하려 한 건데 시어머니는 바로 받아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은 멀미 안 하시잖아요. 나는 진짜 약 먹고도 힘들다니까. 멀미가 나면 뒷자리에서 좀 누워 계셔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우, 제가 자리 차지 많이 안 하면 되죠 뭐. 아이고, 유난히셔라. 오랜만에 저도 아들 옆에 앉고 싶어서 그래요. 애미야, 너는 너희 엄마 옆에 앉아라. 난 아들 옆에 있을게. 그 말하는데 얼굴엔 전혀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엄마가 당황해서 절 한번 쳐다봤고 저도 당황스러워서 뭔 말을 못했죠. 그치만 제가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어요. 하여간 도움 안 되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만 있었으니까요. 엄마, 우리 그냥 뒷자리 앉자. 차라리 잘 됐네. 오랜만에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어서 난 좋아요. 엄마는 살짝 한숨을 뱉고선 제 옆에 탔고 시어머니는 벌써 조수석에 앉아 벨트까지 매고 계셨어요. 출발할 때부터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숨이 턱 막히는 기운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조수석에 앉아서 남편 팔에 손을 척 얹더니 그 손길이 거의 매달리듯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팔뚝이 여전히 튼튼하다느니,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느니, 엄마 눈에는 남자가 따로 없다느니 온갖 소리를 다 늘어놓으셨습니다. 남편은 어깨를 움찔거리며 머쓱하게 웃어넘겼고 그 틈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우리 엄마를 훑어보더니 또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사돈은 아들이 없으니 얼마나 허전하겠냐. 아들은 이렇게 기댈 맛이 있는데 딸은 결국 남의 집 식구 아니냐는 식으로요. 그러자 엄마가 창밖을 향해 고개를 두고 있다가 피식 웃으며 대꾸하더군요. 자기는 딸 하나로 충분하다. 아들이든 딸이든 중요하지 않다. 지금 곁에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 든든하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시어머니한테는 자존심이 상했나 보죠. 제 아들이 최고다 싶고 우리 엄마랑 저는 가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비아냥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누구나 하죠. 그래도 아들 하나 있으면 기댈 언덕은 있으니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딸은 결국 시집가면 다른 집 귀신이 된다잖아요. 아이, 친딸도 그런데 피 안 섞인 딸을 품으셨으니 더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피 안 섞인 딸. 옆에 앉은 엄마 손이 움찔하며 굳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엄마 손을 꽉 움켜쥐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엄마는 씩 웃더니 내 손을 더 꽉 잡아줬습니다. 그냥 그렇게 더 말 안 얹고 끝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눈치 없이 그만하라고 끼어들더라고요. 평소에나 좀 말할 것이지 왜 이럴 때만 눈치 없이 끼어든대요? 그러니까 다시 시어머니는 이야기에 불을 붙여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는 틀린 말 한 적 없다면서 다 사실 아니냐고 따지는 거예요. 사돈이 대단해서 하는 칭찬인데 왜 토를 다느냐? 피도 안 섞였는데 딸처럼 키운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느냐는 식이었어요. 그때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힘든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행복했다고요. 자기 인생에서 제일 큰 전부가 딸인데 배로 낳지 않았다고 마음이 덜 관리 없다고 못을 박으시더군요. 말은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속마음은 다르다니까. 피가 안 섞였는데 어떻게 똑같겠어? 그 순간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굳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저희 엄마랑 제 관계는 남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지
어머님께서 뭐라 하실 자격은 없으시죠. 차 안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남편은 괜히 라디오 볼륨을 키우려다 포기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해 저녁을 먹으러 들어간 횟집. 신선한 회가 나오고 곁들임으로 대하구이가 불판 위에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판이 다 익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집게를 번쩍 들더니 새우를 한가득 제 접시에 턱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나보고 이걸 다 까서 자기랑 아들이 편히 먹게 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러더니 비닐장갑 2개를 툭 밀어주더군요. 그 순간 식탁 위가 싹 가라앉았는데 제가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웃으면서도 바로 목소리를 높여 받아치셨습니다. 사돈, 아드님은 손이 없으세요? 멀쩡히 앉아있는 아들도 2손 다 있는데 왜 우리 딸 소영이한테 다 시키세요? 제가 보기엔 우리 사위손도 멀쩡해 보이는데요. 아니 사돈, 어떻게 그런 섭한 소리를 하세요? 며느리가 시부모 챙기고 남편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괜히 소리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은 여기까지 운전하느라 피곤한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요? 아이고, 밥상머리에서 며느리가 봉사 좀 한다고 세상이 무너집니까? 당연하다고요? 아니 사돈, 세상에 당연한 시중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자기 손으로 까서 먹는 게 맞는 거죠. 멀쩡히 2손 다 있는 사람들 앉혀두고 우리 소영이만 일 시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남편은 그때서야 엄마한테 자기가 까드리겠다고 자기가 하면 된다며 끼어들었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바로 손을 내줬더니 괜히 기분만 망쳤다느니 이제는 밥맛이 다 떨어져서 못 먹겠다느니 하면서 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식탁 공기가 와장창 깨졌는데 정작 우리 엄마는 그런 말에도 끄떡 않고 제 앞에 회 한 점을 슬쩍 올려주셨던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얼른 먹으라고 챙기는 손길이 더 분주해지더라고요. 소영아, 너 이거 먹어라.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도미회야. 새우는 안 까도 되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 저는 엄마 덕분에 너무 든든했지만 그 태도가 오히려 시어머니 속을 긁은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당연히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근데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폭탄을 던졌어요. 사돈, 그 귀한 딸 왜 우리 집에 줬어요? 평생 붙들고 살지 왜 굳이 시집을 보냈어? 친딸도 아닌데 그렇게 유난스럽게 굴 필요 있어요? 며느리 하나 들어왔다고 친모녀처럼 슬치고 말이야.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꽉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엄마 앞에서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장모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버럭했죠. 근데 우리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똑바로 거울 너머의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숨겼던 건데 엄마는 오히려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그 귀한 댁내 장남, 평생 이웃남 꼬리표 달고 싶으시면 계속 그렇게 해보셔요. 며느리 무시하고 사돈까지 무시하는 집에 어떤 엄마가 미쳤다고 자기 딸을 보내겠어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붙고 눈만 허공을 굴렸습니다. 빈정거림 하나로는 절대 밀리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딱 잘라 내리꽂히는 엄마의 말에 그대로 말문이 막힌 거죠. 그러자 엄마는 지갑을 꺼내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소영아, 우리 먼저 올라가자. 사돈은 아들이랑 오붓하게 여행 즐기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곤 내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려 택시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따라오려 했지만 엄마가 손을 내저었죠. 그러자 남편은 난감해 허둥대기만 했습니다. 차 문을 닫는 순간까지 시어머니의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여행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밤늦게 전화해 미안하다 했지만 이미 싸움판은 끝났고 우리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걷잡을 수 없는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여행이 그 난리통으로 끝나고 나서 우리 집이랑 시댁은 서로 얼굴만 봐도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뭐 겉으론 큰일 없었던 척 흘러가긴 했는데 딱 봐도 어색한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도 그 뒤로는 전처럼 대놓고 뭐라 하진 않았지만 그 눈빛이 늘 가시 돋친 것 같더라고요.
말끝마다 툭 치는 가시가 숨어 있으니까 괜히 말 붙이기도 싫은 그런 공기였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터진 거예요.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돼서 희망이 크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죠. 내가 의사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진짜 누가 뒤통수를 세게 때린 것처럼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귀에는 웅궁 소리만 맴돌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 거 있죠. 그래도 엄마 앞에서는 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무너지는 순간 엄마는 더 힘들어질 테니까 억지로라도 희망을 주려 애썼죠. 엄마, 요즘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항암도 잘 듣고 수술 성공률도 높고 분명히 나을 수 있어. 내가 다 찾아봤어. 희망적인 얘기들도 많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버티자, 엄마. 소영아, 엄마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암이라는 게 유전이라는데 너는 내 친딸이 아니라서 물려받을 걱정도 없잖아. 나는 이렇게 가도 되는데 네가 안전하다니까 그게 얼마나 다행이니. 엄마 마음은 그걸로 충분해. 근데 엄마는 오히려 저를 다독이더라고요. 아휴,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친딸이 아니라 다행이라니. 엄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오히려 더 서럽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친딸이든 아니든 내가 엄마 딸이 맞잖아.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나 엄마 딸 맞아. 끝까지 엄마 딸이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었는데 아니었으면 병까지 물려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 엄마는 참 다행이다 싶어. 그러니까 울지 마. 내 딸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그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병실 한쪽에서 소리 죽여 울고 엄마 품에 안겨서 눈물 범벅이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싹 바뀌었습니다. 직장도 휴직을 내고 하루 종일 엄마 병원에 붙어 살았어요. 링거 꽂고 힘들어하는 엄마 옆에 앉아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지켜보고 밤에는 침대 옆 의자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머리도 못 감고 화장할 겨를도 없이 병실이 제 집이 돼버렸죠. 근데 문제는 당연히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영 못마땅했던 거예요. 병문안 오신다고 한 번씩 들르긴 했는데 올 때마다 꼭 한마디씩은 찌르는 소리를 하셨어요. 소영아, 네가 시집을 왔으면 이제 최고웨인이다. 근데 친정엄마 간병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니? 아이, 친엄마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해야지. 시집 온 며느리는 시댁이 먼저야. 언제까지 그렇게 붙어 앉아 울상이 돼 있을 거냐? 그 소리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때는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 있다가 중재하는 척 나섰는데 역시나 흐지부지였죠. 엄마, 그냥 둬요. 괜히 더 힘들게 하지 말고 냅두세요. 아니, 내가 틀린 말을 했니?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을 해야지. 제사도 명절도 다가오는데 친정만 쫓아다니면 우리 집은 뭐가 돼?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말을 해? 그때는 저도 참다 못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 눈에는 엄마밖에 안 보여요. 제 세상에 엄마가 전부예요. 엄마가 이렇게 누워 계신데 제가 어머님 눈치 볼 겨를이 있겠나요? 지금 제게는 엄마 간병이 엄마 손을 1초라도 더 잡아드리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다른 건 다 뒤로 밀려도 이건 양보 못합니다. 뭐라고? 아니, 그럼 정작에 우리 집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무시하겠다는 거야? 아니, 너는 우리 집 며느리야. 며느리는 며느리 자리를 지켜야 질서가 서는 거라고. 어머님, 저한테는 며느리보다 딸로서 해야 할 일이 먼저예요. 우리 엄마가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며 절 지켜주셨는데 고작 며느리 노릇하자고 엄마를 뒷전으로 하라고요? 이제 제가 그 빚을 갚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확 일그러지는 거 있죠. 눈빛이 아주 불에 데인 것처럼 변하더라고요. 속으로 이제 본색이 나오는구나 싶었죠. 남편은 그 옆에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중얼거리기만 하고 아무 소용도 없었고요.
그 후로 나는 아예 대놓고 시댁길에는 손을 뗐습니다. 제사 준비, 명절 음식 하나도 신경 안 썼어요. 오로지 병원, 오로지 엄마만 챙겼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기어이 언젠간 폭발하겠지 싶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내 마음은 딱 하나였어요. 그래, 나는 며느리보다 딸이다. 엄마가 먼저다.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애써 붙잡아 보려고 했지만 수술이고 암 치료고 다 소용이 없었어요. 병세는 자꾸만 악화되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엄마 얼굴이 야위어 가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더 미쳐버리는 거 있죠. 링거 꽂은 팔에 멍이 가득하고 숨 쉬는 것도 점점 버거워 보이는데 나한테는 그 시간이 칼로 도려내듯 아팠습니다. 결국 엄마는 끝내 임종을 맞으셨어요. 마지막까지도 내 손을 꼭 잡고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고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 순간 내가 아무리 붙들어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잡을 수 없는 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엄마 장례 날짜가 시댁 제사랑 겹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연이 어디 있나 싶었죠. 저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엄마 장례를 택했죠. 남편도 이번만큼은 내 옆에 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이 잠깐은 힘이 되더군요.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장례식 첫날부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이, 소영아, 너가 안 오면 제사 음식은 누가 하니? 네가 빠지면 우리 집 제사가 어떻게 굴러가겠어? 예, 제사라는 거는 대대로 이어온 큰일인데 그걸 소홀히 하면 조상님들 노하시지. 며느리 자리가 그냥 있어? 네가 없으면 우리 집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 어머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 지금 엄마 장례식장이에요.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인데 제가 어떻게 제사에 갈 수 있겠냐고요. 장례는 단 한 번뿐이고 그건 당연히 제가 딸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예요. 근데 그걸 제사랑 비교하세요? 어머, 너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니? 친정열 핑계로 시댁 제사까지 팽개치는 게 당당한 일이야? 내가 그동안 봐줬으면 됐지.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시댁 제사가 우선이라고. 그게 질서고 그게 도리야. 그 말을 듣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를 잃은 슬픔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는 제사 음식 걱정만 나오니까 진짜 사람 피를 말리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도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수십 통이었어요. 장례식에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왜 제사보다 장례를 먼저 챙기냐며 압박을 주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버리고 싶었는데 또 혹시 남편이나 다른 조문객들 연락이 있을까봐 끄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진동으로 울려대는 소리에 속이 다 뒤집혔습니다. 남편이 그걸 보더니 전화기를 낚아채서 끄더라고요. 당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전화 받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이 뭘 어떻게 알아서 할 건데? 당신이 말한다고 들을 뿐이셔? 그럼 그동안 뭐 했는데?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어요. 내가 막아보려 했는데 엄마가 고집이 세잖아. 그래도 이번만큼은 내가 당신 편이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시어머니 전화가 남긴 흔적은 이미 깊었어요. 내 마음은 완전히 갈기갈기 찢긴 상태였거든요. 엄마의 죽음을 두고도 시어머니한테는 자기 집안 기 살리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장례 둘째 날 밤새 울음에 지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빈소에 앉아 있었어요. 향 냄새는 더 진해졌고 조문객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 되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문이 덜컥 열리더니 검은 옷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순간 나는 그래도 장례식장까지는 와주네. 인사는 해야겠구나 싶어서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내 인생에서 두고두고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벌컥 열더니 거기서 소금을 한 움큼 꺼내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 엄마 영정 사진 위로 확 뿌려버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영정에 튀고 상 위에 올려놓은 국화꽃까지 덮치는데 그 순간 내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아, 참, 친엄마도 아닌데 뭘 이렇게 호들갑이야. 장례를 지킨다고? 아, 며느리면 시댁제사에 와야지 제사 놔두고 여기 붙어서 울고 있으니. 사돈이 애를 참 잘 가르쳤네. 어? 자기 배로 낳은 자식 아니라고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키나? 웃겨서 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빈소한 공기가 꽉 막혔습니다. 조문객들이 죄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봤거든요. 세상에, 영정 앞에서 저게 무슨 짓이야? 아이고, 저 집 시어머니 참 해도 너무한다. 그러자 남편이 부랴부랴 달려와 팔을 잡으며 말렸죠.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짓을 해? 너는 가만히 있어. 네 마누라가 제사도 안 지내고 여기 붙어 있으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지 엄마한테 못 받은 며느리 교육을 나라도 다시 시켜야 한다니까. 귀에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영정 앞에서, 우리 엄마 마지막 사진 앞에서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게 인간이 할 짓인가 싶더군요. 짐승 같다는 말이 절로 떠올랐어요. 다리가 덜덜 떨리는데 손은 이미 앞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머리채라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소금을 뿌린 후에 일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잃는다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 지금 당장 그만하세요. 이게 어디라고 이런 짓을 해요. 우리 엄마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 앞에서 영정에 소금 뿌리고 모욕을 해요? 아, 그게 사람 할 짓이냐고요. 이게 며느리 교육이라고요. 지금 어머님이야말로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잘못은 내가 묻고 싶지. 친엄마도 아닌데 왜 그리 유난스럽게 구니? 네가 이 집 며느리인 거 잊었니? 시집은 며느리가 제사 팽개치고 친정에 딱 붙어서 딸 흉내내는 게 그게 더 꼴불견이다. 네가 딸 흉내낸다고 진짜 딸이 되냐? 친엄마도 아닌데 호들갑 떨고 우는 꼴이 사람들 눈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줄 알아? 꼴사납다. 꼴사나워. 그 순간 제 피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눈물이랑 분노가 뒤섞여서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을 후벼 파는 슬픔 위로 모멸감이 덮쳐오니까 몸이 나도 모르게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주변에서 안 된다 말리는데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달려들 태세로 바뀌자 빈소하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며 절 붙잡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입에 독을 뿜어내고 눈앞이 하얘지는데 그때 낯선 남자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반듯한 구두,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조문객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는 똑바로 내 앞까지 걸어오더니 차분하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소영님 맞으시죠? 저는 고인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순간 빈소가 얼음처럼 얼어붙었어요. 곡소리도 멈추고 누가 숨 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유언 집행인이라는 말이 내 귀에 맴도는데 심장이 두근거려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러 왔습니다. 상속 금액은 총 31억 원. 상속인은 따님 안소영님 한 분뿐입니다. 잘 못 들은 줄 알고 눈만 껌뻑이고 있었어요. 31억이라니. 제가 평생 만져본 돈은 고작 월급 통장의 몇백이 전부인데 억 단위도 아니고 10억 단위라니. 머리가 핑 돌고 온몸이 뻣뻣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입을 해 벌리고 있다가 금세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금방까지만 해도 친엄마도 아니라며 내 엄마를 욕하던 입이 순식간에 꿀을 바른 것처럼 달라졌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지금 상중이라 정신도 없고 기운도 없잖아. 이런 중요한 얘기는 굳이 힘든 며느리한테 말해서 뭐한대요? 내가 어른이고 이 집 시어머니니까 저랑 상의를 하면 돼요. 돈 문제 같은 건 어른이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저 변호사 양반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이 집 큰어른이니까. 그 말을 하면서 변호사 팔을 덥석 붙잡더라고요. 보는 제가 다 기가 막혔습니다.
주변 조문객들도 눈을 흘기면서 수군거렸고요. 아유, 아까는 영정에 소금 뿌리더니 돈 얘기 나오니까 저 눈빛이 싹 바뀌네. 아이고, 참 가관이다. 아이고, 저 집안 참. 그때 변호사가 냉정하게 시어머니 손을 밀어내더군요. 고인께서 유언장에 직접 명시하셨습니다. 사돈께는 단 한 푼도 단 한마디도 전하지 말라고요. 상속 문제는 오직 따님 안소영님과만 나누라는 게 고인의 뜻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순간 입술까지 파르르 떨리는데 그래도 포기는 안 하더군요. 아니 변호사 양반 내가 며느리 시어머니라고 어떻게 나 몰래 얘기를 해. 우리 집 장남의 아내가 상속인인데 그 돈이 곧 우리 집 돈이지. 내 아들 몫인데 왜 나를 빼고 이야기를 해. 이게 어디 말이나 되냐고. 나는 그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엄마 유산을 어떻게 감히 우리 집 돈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내 속에서 당장이라도 불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유언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고인께서는 10년 전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당시 당첨금은 약 20억 원이었고 이후 주식 투자와 재테크로 31억까지 불리셨습니다.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으신 건 따님이 돈에 흔들리지 않고 살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숨기셨던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복잡하게 요동을 쳤어요. 생각해보면 엄마가 괜히 씀씀이가 여유로워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엄마 일만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순간들, 그게 다 이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저한테는 말씀도 안 하셨대요? 그냥 한마디라도 해주셨어도. 고인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알 필요가 없다. 딸은 오직 사랑으로만 키우면 된다고요. 돈이 엮이면 번거로운 일이 생길까 봐 숨기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따님이 짐지는 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또 눈물이 터졌습니다. 서운함, 감사함, 대견함이 뒤섞여서 콧물이랑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게 또 엄마다운 선택 같아서 웃음이랑 울음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한편 빈소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내 아들 아내인데 이 돈이 어떻게 며느리 돈이야? 그러면 우리 집안은 뭐가 되냐?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지금 장례식장이라고. 제발 좀. 내가 왜 나가? 내 며느리 내일이지. 이 멍청한 너도 나를 끌어낼 게 아니라 저 돈을 가져와야지. 결국 사람들 싸늘한 시선에 못 이겨 남편 손에 이끌려 빈소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뒤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집요했지만 빈소 안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엄마 영정 앞에 다시 앉아 울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분노와 모멸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터져 나와서였어요. 평생을 사랑만 주고도 모자라 떠나는 순간까지 나를 지켜준 엄마. 그 생각에 눈물이 끝없이 쏟아지는데 가슴 안쪽에서는 또 묘하게 힘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장례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벌써 내 집 문을 두드렸어요. 처음엔 사과라도 하나 싶었죠. 근데 웬걸 앉자마자 꺼낸 말이 돈 얘기였어요. 저 소영아, 이제 네가 돈이 있으니까 집안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하지 않니? 아니 네 시동생은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그 결혼 자금은 네가 좀 대줘라. 그리고 이 낡은 집도 갑갑하지 않니? 넓은 평수 아파트로 옮겨야지. 네가 조금만 보태면 금방 될 텐데. 아유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해? 어머님, 그건 우리 엄마가 평생 지켜온 유산이에요. 저희 집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모인 돈이지 시댁이랑은 아무 상관없다고요. 집안 돈이 아니라 제 돈이에요. 제가 제 마음대로 쓸 거니까 돈 얘기 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입술을 삐죽거렸어요. 에이구 백망덕하긴. 우리가 그러다가 재산 분할로 싹 가져가고 너 소방 맞고 쫓겨나 봐야 정신 차리겠지? 감히 어디서 시어머니 말을 무시해?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나오시겠다 하는 마음이 확 들더군요. 나는 속으로 이미 결심했어요. 이 집구석과는 이제 끝장을 보겠다고. 바로 변호사 상담부터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돈은 특유 재산이라서 이혼을 해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동시에 시원했어요. 그래, 이제 끝장 볼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받은 온갖 문자들, 출가 외인이 왜 친정에 매달리냐, 제사 놔두고 친정에 가냐 같은 비아냥 전부 캡처해놨습니다. 거기다 장례식장 CCTV까지 확보했어요. 엄마 영정 앞에서 소금 뿌리던 장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재판장에서 게임 끝이겠더군요. 근데 그냥 이혼만 하면 시원하긴 해도 아쉽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나랑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이 얼만데 그냥 이혼으로 끝내기엔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전략을 하나 짰습니다. 이름하여 착한 며느리 위장 작전이요. 근데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가 바로 속을 인간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진짜 노려보면서 경계하더라고요. 제가 비싼 한우 세트를 들고 가서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젓가락도 안 대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냐? 네가 갑자기 이렇게 싹싹한 척을 다 하고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아, 내가 며느리 눈빛 하나만 봐도 다 아는데 네가 이렇게 착하게 굴 리가 없지. 속에 뭐 꾸겨 넣은 거 다 티난다. 다 보여. 순간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아유, 이 인간도 아는구나. 내가 착한 며느리랑 거리가 먼 거. 하지만 겉으로는 싹싹하게 굴었죠.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제대로 못한 게 많잖아요. 이제라도 잘해야겠더라고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한테 남은 부모님은 어머님 한 분뿐이구나 싶어서요. 엄마도 살아 계실 때 제가 시댁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걱정하셨거든요. 그 말이 요즘 부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살짝 풀리더니 불신 반 기대 반으로 젓가락을 들더라고요. 며칠 뒤엔 백화점에 모시고 갔어요. 거기서도 처음엔 딱 잡아떼더군요. 야, 내가 이런 데 와서 뭘 사니? 괜히 나 데리고 와서 생색 내려는 거 아니냐?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제가 모시고 싶었어요. 저도 막 다 사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만 고르세요. 안수가 네가 나한테 잘해줄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블라우스 하나 집어들더라고요. 계산할 때는 또 흐깃흐깃 보면서 진짜 결제하는구나 하는 표정이었고요.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니까 시어머니도 슬슬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얘가 왜 이러지였다가 나중엔 역시 내가 며느리를 잘 교육했구나로 바뀌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점점 당당해졌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서 자랑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백화점 가서 옷도 척척 사주고 용돈도 봉투째로 주고 내가 진짜 며느리 복이 있어. 친구들이 어머 세상에 며느리 복은 사위 복보다 낫다더니 하면서 부러워하니까 시어머니 기세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눈이 뒤집혀서 소비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금팔찌, 고가 화장품, 카드 긁는 소리가 노래처럼 들렸는지 매일 들고 다니는 게 달라졌어요. 심지어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유 걱정 마. 우리 며느리가 돈이 많어. 내가 쓰는 건 다 며느리 돈이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어. 그 소문이 동네방네 퍼지니까 시어머니는 더 신나서 날아다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대출까지 손대더니 급기야 전원주택 계약까지 했다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됐다. 올 때까지 왔다고요. 그리고 딱 그 타이밍에 변호사랑 준비해둔 서류를 들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쳤어요. 문자 캡처, 장례식장, CCTV, 그동안 쌓인 모든 기록, 결과는 뻔했죠.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대로 결과는 제 손을 들어줬고요. 상속받은 돈은 건들 수도 없고 오히려 남편이 윗자료까지 물어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판사 입에서도
피고 측 모친의 지속적 폭언과 행위로 인해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 속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무능하게 엄마 치마폭에 숨어 살던 사람, 결국 판결문 앞에서조차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한때는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법정에선 그냥 초라한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확정되자 유산 31억은 온전히 제 몫으로 남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준 마지막 선물,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제 보루였어요. 반면 시어머니 쪽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전원주택 계약은 파기돼서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결국 전 시어머니가 된 그 사람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예전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온 게 아니었어요. 현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입술은 바싹 말라서 부르터 있었죠. 소영아, 나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지금 카드값도 못 받고 집 위약금까지 밀려서 이러다가 진짜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네가 조금만 손 내밀어주면 되는 거잖아. 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버리고 등 돌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어디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아유 그저 한 번만 봐주면 되잖니. 제발 제발 부탁이다. 그 소리를 들으니 순간 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아니, 저 입으로 아직도 며느리라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였던 적이 언제였다고? 제가 언제 당신한테 돈 준다고 했어요? 제가 언제 집 사드린다고 약속했냐고요? 그날 일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엄마 영정 앞에서 소금 뿌리면서 모욕 주시던 거. 그 순간부터 전 당신을 시어머니라 생각 안 했어요. 제 앞에 무릎 꿇고 빈다고요? 차라리 모르는 거지한테 동전 하나 던져줄 망정. 당신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흘러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들렸던지 전 시어머니 얼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군요.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땅에 머리를 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내가 잘못했다. 다 내가 눈이 멀어서 그랬다. 내가 욕심을 부렸지. 한 번만 봐주라. 네가 아니면 난 진짜 끝이야. 부탁이야. 딱 한 번만 살려다오. 근데 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 눈물, 그 비명, 이제는 더 이상 제 심장을 흔들지 못했거든요. 남편도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맥 빠진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소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능했어. 당신 옆에서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큰 소리 쳤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눈치만 보다가 엄마 말에 휘둘렸어.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무너져 가는지도 못 본 것 같아. 이혼하고 나니까 이제 알겠더라. 내가 잃은 게 뭔지, 내가 망가뜨린 게 뭔지.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한 번만 기회를 줄 수는 없어? 어이가 없네. 지금 깨달았다고? 모른 척하다가 이제야 돈 때문에 아쉬워진 거겠지. 근데 이미 늦었어. 내가 무너질 때 당신이 나 몰라라 했던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였다고. 그 상처는 위자료 몇 푼으로도 안 지워져.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엄마 사진을 꺼내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돈으로 엄마가 제 곁에 없는 빈자리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엄마가 제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우리 딸. 네가 끝까지 스스로 지켜냈구나 하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친정과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악연은 이제 끝났다는 걸, 남편도 시어머니도 더는 제 삶에 발 붙일 수 없다는 걸요. 현관 앞에서 여전히 흐느끼던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등 돌린 채 불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그 울음은 제 인생에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이라는 이름의 짐도 벗어던졌고 시댁이라는 굴레도 없어졌으니 이제는 오롯이 제 세상이더라고요. 이혼녀 꼬리표가 붙었다고요? 웃기고 있네.
돈이 꼬리표를 다 뜯어내 주던데요. 31억이라는 돈이 있으니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려도 제 앞에선 감히 한마디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이혼했냐, 나도 비법 좀 알려달라 묻는 사람들까지 생겼으니까요. 저는 그 돈 일부를 펀드에 넣었어요. 전문가랑 상담해서 안정적으로 굴리고 있는데 이자만으로도 제 생활이 넉넉하게 유지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원하는 데 쓰고 있어요. 가고 싶던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던 것도 눈치 안 보고 시켜 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 싶더라고요. 아이도 없었으니 새 출발이 훨씬 수월했어요. 누굴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가 없으니까 이제는 나 하나만 잘 챙기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하더라고요. 반면 전시댁 쪽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카드 빚은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집을 팔았고 전원주택 계약 파기하면서 위약금까지 떠안으니 남는 게 없었죠. 친구들에게 빌려준 돈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호언장담했는데 나중엔 손바닥 뒤집듯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전 시동생 혼사도 파토 난 거예요. 원래는 결혼 얘기가 오가던 집안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덕에 저 집은 며느리 돈으로만 집이 굴러간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신부 쪽에서 결혼을 거절하면서 그 판도 깨졌습니다. 결국 며느리 잡겠다고 벼르던 시어머니는 아예 새 며느리를 맞이할 기회조차 잃은 셈이 됐어요. 얼마 전 예전 동네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시어머니가 요즘 폐지 주우러 다닌대요. 예전에는 친구들 앞에서 금팔찌 흔들며 우리 며느리 돈 많다 자랑하던 사람이 지금은 손수레 끌고 골목을 헤맨다니 그 꼴을 상상하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야, 네 전 시어머니 지나가는 거 봤는데 아우 진짜 못 알아보겠더라. 옷은 막 해져 있고 얼굴은 쪼글쪼글해서 딴 사람 되셨던데? 아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살면 언젠간 다 돌려받는 거지. 저는 그렇게 툭 내뱉고 말했어요. 솔직히 안쓰럽냐고요? 아니요. 단 1도 신경 안 쓰였어요. 제가 그동안 받은 서름에 비하면 그 사람 처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밤마다 엄마 사진을 꺼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돈으로, 엄마가 남겨주신 힘으로 내가 이렇게 당당히 서 있어요. 더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억울하게 참고 살지도 않아요. 엄마가 평생 내게 바라셨던 그 모습이 이런 거겠다 싶어. 이게 다 엄마가 날 사랑으로 키운 덕분이겠지? 그렇게 말하다 보면 문득 엄마가 제 옆에서 미소 짓는 것 같기도 해요. 살아생전에도 늘 그랬잖아요. 우리 딸 꽃처럼 대접받아야 한다 하던 그 목소리. 이제서야 그 약속을 제가 직접 지켜내고 있는 거죠. 이제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방식 그대로 저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하늘에서 엄마를 다시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싶거든요. 엄마, 그때 우리 다시 만나면 나 웃으면서 말할 거예요. 나 잘 살았다고, 나 엄마 딸로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38살 송혜민이라고 해요. 세련된 척 살아도 사실 제 뿌리는 산골짜기 흙바닥이에요. 저희 친정은 팔지도 못하는 땅 하나가 있는 거덜난 집인데 시댁 사람들은 제가 뭔 땅부잣집 딸인 줄 알고 감나라 배나라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냥 냅뒀더니 그게 스노우볼이 됐네요. 근데 제가 그 커진 눈덩이를 막고만 있었겠나요? 괘씸한 시댁 사람들한테 던져주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백화점 매장에서 말끔하게 화장하고 구두 신은 채로 하루를 보내지만 어릴 적엔 흙 묻은 손으로 감자 캐고 고구마 줄기 말리며 살았어요. 태어난 곳은 그나마 읍내 근처긴 했는데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크게 다치신 뒤로는 어머니 고향인 산골짜기로 들어갔거든요. 아버지는 목 쓰셨어요. 원래는 도시 쪽에서 일하시다가 어느 날 공사장에서 떨어지셨죠. 허리랑 다리를 크게 다치셨다더니 병원에선 오래 못 산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그렇게 되셨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4학년이었나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반에서 제일 작은 체구였던 제가 엄마 옆에서 상주가 되어 같이 자리를 지켜야 했죠.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는 친정적으로 이사를 결정하셨어요. 대단한 이유는 없었어요. 거기에 엄마 명의의 땅이 있었거든요. 그 땅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앞으로 해두셨던 건데 도시에서 전세 살며 허덕이는 것보다야 자기 땅에 살림 차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뭐 살림 차린다 해도 그냥 시멘트 바닥에 장판 깔고 시작한 거였죠. 옆집엔 텃밭이 있었어요. 감자랑 고추, 대파 같은 거 심어놓고 여름엔 장마 피해서 장작도 쌓아놓고 남들 보기엔 땅 부자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실상은 개발 제한 구역, 말 그대로 그린벨트였어요. 팔지도 못하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 말 그대로 그냥 가지고만 있는 땅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땅 때문에 헛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네 집 땅 많다며? 땅 부자라며? 진짜야? 그때는 그냥 쓴웃음을 지으면서 아니야 했지만 속으론 씁쓸했어요. 그 땅 우리한텐 짐이었거든요.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는데 돈도 안 되는 땅 하나 있다고 도시 애들 눈엔 부자로 보였나 보죠. 그런데 제가 서울 올라와서 대학 다닐 땐 매달 방세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어머니가 그 땅에 집 짓고 사시는 선택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피부로 느꼈다니까요. 저는 장학금 없었으면 등록금도 못 냈고 카페 알바에 행사 도우미까지 뛰었어요. 명절 때 한번 못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기차비 아끼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남자 만날 여유가 있겠어요? 아니, 여유가 없는 것도 있었지만 애초에 만날 수 있었던 기회 자체를 제가 차단했어요. 몇 번 소개팅 나간 적은 있는데 항상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집도 돈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 혹시 내가 짐이 되면 그렇게 마음을 닫았죠. 내가 먼저. 그러다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말하더라고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아니, 사람 좀 만나서 웃고 떠들고 따뜻하게 마음 나누면서 살아야지. 너처럼 늘 일만 하다 쓸쓸하게 늙을 거야? 나 같으면 벌써 소개팅 10번은 했다. 아니, 내가 뭐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아? 그냥 괜히 누구 만나도 끝까지 갈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나 같은 형편 알게 되면 실망할 거 뻔하잖아. 애초에 상처받을 일 만들기 싫다고. 아우, 너 진짜 답답하다.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다 계산적이지 않다니까. 적어도 만나보고 대화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자존심만 세워서 뭐가 달라져? 이번엔 그냥 나 믿고 나와. 괜찮은 사람 있어. 그 말을 들은 바로 그 주에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어요. 처음 만났을 땐 사실 별 감흥이 없었어요. 너무 평범하더라고요. 외모도 말투도 옷차림도.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대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 사람도 별로 기대 안 하고 나왔다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 톡으로 이렇게 왔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냥 밥이나 먹고 대충 얘기하다 헤어지겠지 싶었거든. 아니, 근데 이상하게 자기 얘기는 듣고 있으면 지루하지가 않네. 평소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다르다. 나도 사실 비슷했어. 소개팅이라니까 억지로 나온 거였지. 큰 기대는 없었거든. 근데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 게 신기하더라. 보통은 몇 마디 하면 끝나는데 오늘은 내가 너무 편하게 얘기한 것 같아. 나도 집안 형편 어려워서 대학 때 알바 뛰고 빚 갚고 그런 거 다 해봤거든. 그래서 아마 네 마음이 좀 이해가 돼. 난 조건이나 배경보다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너만 괜찮으면 다음 주에도 볼래?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집안, 조건, 형편 그런 걸 안 따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사람보다 앞세우지 않겠다는 태도. 제가 오랜 시간 원했던 게 그거였는데 눈앞에서 말해주니까 좀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번째 만남, 3번째 만남이 이어졌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됐죠.
그 사람은 저를 특별하게 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느낌이었달까? 예쁜 말, 화려한 데이트 그런 거 하나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발 두 발 더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게 말했죠. 내가 자기 있는 그대로 좋아하니까 나한테는 너무 조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한테 기대도 돼. 그때 아마도 제가 처음으로 짐이 아닌 존재가 된 느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그 당시엔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었다고 바로 결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진도가 빨랐던 건 맞죠.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 알아가는 속도가 빨라졌고 저는 그 사람한테 점점 기대게 됐어요. 근데 연애할 땐 몰랐던 게 결혼 준비하면서 하나둘씩 드러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 준비라는 게 단순히 식장 고르고 예복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민낯을 하나하나 까보는 과정이란 걸요. 남편 집안은 평범했어요. 특별히 돈이 많지도 않았고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나름 각오는 했거든요. 시댁이란 게 어디 쉽겠어요. 저는 그냥 최대한 무난하게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어요. 괜히 마찰 만들기 싫었거든요. 저도 뭐 자산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 흔한 기댈 만한 언니 오빠 하나 없이 동생 하나뿐이니 할 말이 없죠. 근데 처음 어머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만나서 반갑단 말은 하기 좀 힘드네요. 아이 듣자니 부모님이 한 분인데 시골 사신다고? 게다가 장녀시라면서 아이고 나중에 우리 아들만 고생하면 어쩌나? 말은 존대인데 내용은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들도 딱 아시죠? 어머님은 전형적인 내 아들 귀한 줄 아는 분이셨고 시누이는 남편보다 동생인데도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제법 세상물정 다 아는 척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저녁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남편이 밥을 먹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 툭 던진 게 화근이었어요. 우리 장모님 댁은 시골이긴 한데 그거 자가래요. 집 옆에 땅도 좀 있고요. 알뜰하게 사셨다더니 그렇게 모으셨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안사돈께서 정말 알뜰하게 사셨나 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은 눈빛이 아예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왜 했나 싶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브랜딩을 한 거더라고요. 마치 우리 친정이 자산이 있는 집안처럼 어머님이 결혼 반대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제가 그 땅을 어떻게 여겨왔는지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래도 이 말이 그냥 감탄으로 끝났으면 저도 좋았죠. 근데 그 뒤부터였어요. 언니, 우린 전세 전전하느라 이사만 몇 번 했는데 언니네 집은 자가에다가 땅도 있다니 든든하시겠다. 이게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말끝이 묘하게 따갑더라고요. 괜히 나한테 무슨 기대라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 처음엔 저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점점 드러났어요. 일단은 예단 얘기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쪽에서 형편에 맞춰 간소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시댁에서 은근히 처가는 넉넉하니까 예단도 적당히 하자고 하더라고요. 듣자마자 남편 팔꿈치를 툭 쳤어요.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아서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피식 웃더니 속삭이듯 말하더라고요. 분위기 좋잖아. 괜히 분위기 깨지 말고 좋게 넘어가자. 그럼 그 분위기 좋은 말이 왜 내 목덜미만 죄는 걸까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뭔가 기대 섞인 눈빛을 보내셨고 결혼식 전에도 친척들 소개해 주시면서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며느리네가 뿌리는 든든하니 우리도 마음이 놓이잖아. 아니, 우리 집 뿌리가 든든한 건 맞아요. 정신적으로는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는 지금도 장날마다 나물 캐다 팔고 계시고요. 이쯤 되니까 저도 남편한테 나져물었어요. 왜 자꾸 우리 집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 내가 뭘 그냥 말 나온 김에 편하게 이야기한 거지. 무슨 오해야.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자꾸 처가가 든든하다느니 땅이 있다느니. 그럼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집에서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는 분위기 되잖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겠지.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이 예민이라는 단어 진짜 사람 돌게 만들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 집이 그냥 말이 좀 과한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아니면 제 생각이 과하던가요? 어차피 결혼하고 우리 둘이 살면 되니까 시댁이랑은 적당히 거리 두고 살면 되겠지 싶었죠.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 시댁도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서 그냥 무던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나도 사람인데 시어머니 생신을 그냥 지나치긴 그렇더라고요. 마침 주말이었고 휴무도 맞춰놨겠다. 시어머니 좋아하는 나물이며 전이랑 미역국까지 만들어서 들고 갔어요. 시누이도 내려온다기에 겸사겸사 모인 자리였죠. 상을 차려놓고 어머님을 부르니까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어머머, 이걸 다 네가 한 거야? 아이고 세상에, 우리 며느리 참 야무지다.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딨니? 아유. 그날은 분위기가 제법 좋았어요. 어머님도 기분 좋으시고 시누이도 얌전히 앉아서 밥 잘 먹고 전 그냥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날 저녁 시누이가 밥 먹다 말고 묻더라고요. 언니 나 류민이 옷 좀 사야 되는데 혹시 싸게 살 수 있는 데 없을까? 언니 백화점에서 일하잖아. 아동복이요? 제가 알기론 지금 세일 중인 곳은 없긴 한데. 맞다. 이거 기간 얼마 안 남긴 한데 이거 아가씨 괜찮으면 쓰세요. 제가 마침 VIP 쿠폰을 몇 장 들고 있었어요. 고객 중에 자기 안 쓸 것 같다고 넘긴 거 받아둔 건데 사용기한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2장 지어줬어요. 헐, 언니 이런 것도 받아? 부럽다. 역시 부자 새언니는 다르네. 부자 새언니. 이 한마디에 잠깐 머릿속이 띵했지만 웃으며 넘겼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거들더라고요. 며느리가 아주 능력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일도 잘하고 말도 야무지고 우리 아들이 복 터졌지 뭐야. 그때까진 좋았어요. 그냥 다들 기분 좋아 보였고 저도 뿌듯했어요. 명절이 다가왔을 땐 친정에서 감자며 무며 채소 좀 보내줬거든요. 그거 한 보따리 싸서 시댁 들고 갔더니 어머님 말씀이 또 이러네요. 아유, 요즘 이런 신선한 채소 어디서 구해요? 역시 자기네 밭에서 직접 길러오니 얼마나 든든해. 듣는 순간 또 멈칫했어요. 우리 집 밭은 그저 텃밭이거든요. 장에다 내다 팔 것도 겨우 나오는 그냥 텃밭이요. 근데 어머님은 거길 무슨 전원주택 마당처럼 상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누이가 또 옆에서 이래요. 언니네는 마당도 넓고 땅도 있으니까 나중에 집 지어서 빌라도 하나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농담인 거 알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그 말이 농담인 척 하면서 본심 슬쩍 내뱉치는 말투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님이 제가 설거지한다 했는데 옆에서 도우면서 또 이런 말을 툭 던지시는 겁니다. 안 싸도는 뭐든 알뜰하게 챙기시는 분 같아. 보험도 잘 들어놓으셨겠지? 예금도 많을 것 같고. 아유, 나도 좀 그 재테크 좀 배우고 싶네. 아니, 보험이요? 예금이요? 우리 엄마는 그런 건 몰라요. 그저 생계 유지하는 게 전부고 저축은커녕 병원비 아끼려고 허리끈 졸라매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로 말했죠. 엄마 모으신 돈 없어요, 어머니. 하루 벌어 하루 드시는 분이세요. 그냥 장날 장사하시고 그걸로 생활하셔요. 아유, 그건 또 왜 이리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나? 내가 은재 안 사돈한테 여쭤봐야겠다. 그 이후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슬슬 불편해지더군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농담인 척 내뱉는 말, 은근한 추측들. 다 내 어깨에 슬쩍슬쩍 얹히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밥 먹은 자리에서 어머님이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네 친정이 든든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사는 거 아니겠니? 그 말을 듣자마자 밥숟갈이 멈췄어요. 저한테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냥 며느리라서 예뻐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기대감이 깔려 있어서 저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밥이 먹히겠어요?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희 집 땅은요. 그 말을 꺼내자마자 남편이 제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끊더라고요. 아이 그냥 당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잖아. 괜히 예민하게 안 그러도 돼. 예민하게요? 내가요? 오해를 바로잡는 게 예민한 거예요?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사실 저도 시댁 사람들한테 원망까지는 안 했어요. 말이 좀 과하거나 분위기 눈치 없고 기대하는 눈빛이 거슬리긴 했어도 딱히 나쁜 의도로 그러는 건 아니겠거니 하고 넘겼거든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면 굳이 마찰 없이 조용히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가 급하더라고요. 언니 혹시 시간 돼? 잠깐 얘기 좀 해도 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이게 좀 말이 그런데 나 집 계약 하나 했거든. 근데 계약금이 모자라서 혹시 언니네 친정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으면서 숨부터 한번 들이켰어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었죠. 아유, 그건 어렵죠. 우리 집도 아가씨 생각만큼 넉넉하진 않아요. 아니 언니 그 시골 땅 있잖아. 그거 조금만 팔면 되잖아. 엄마도 괜찮을 것 같다 하시던데. 요즘 시골 땅값 많이 오른다며. 여기서부터 저도 톤이 바뀌었어요. 안 되겠다 싶었고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애들로 말하고 눈치 보면서 피해왔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그 땅 팔 수 있는 땅 아니에요, 아가씨. 그린벨트라서 개발도 안 되고 담보도 안 되거든요. 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껏 우리를 다 바보 만든 거야? 바보를 만들다뇨. 전 지금껏 계속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돈 없다고. 아가씨가 착각하신 거잖아요. 하네, 언니도 말 안 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게 더 나쁜 거지.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아가씨 오빠가 말렸어요. 분위기 깨지 말라고. 신우이는 끊임없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믿어준 게 바보였다는 식으로 마치 절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급기야 저보고 사기를 친 거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니 속아서 화가 난다며 우리 집에서 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기대도 안 했다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좀 황당했어요. 내가 뭘 속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뭘 준 적도 없고 뭘 빼앗은 적도 없잖아요. 다들 자기들끼리 상상해놓고 이젠 그 책임을 나한테 전가하는 거잖아요. 신우이와의 통화가 그렇게 끝이 나고 몇 시간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서 단단히 화가 난 기색이 느껴졌어요. 이미 신우이한테 이야기를 다 들은 듯 했죠. 정말 그 땅이 그린벨트냐고 팔 수도 없는 땅이란 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린벨트가 뭐니? 그 땅이 팔 수도 없는 땅이라는 게 진짜야? 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어머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 돈 없으시다고요. 아니 그러면 왜 진작 말을 안 했냐는 거지. 우리가 그 땅을 믿고 얼마나 든든했는데. 아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어요. 우리는 그 땅을 믿고 든든하게 생각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뭐냐는 거였죠. 처음부터 말했으면 자기들도 판단을 달리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입 닫고 있었던 게 더 기가 막히다는 말도 했고요. 저는 억울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그 말은 듣지 않더라고요. 변명처럼 들린다고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고 결국 시어머니는 실망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합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의 태도는 물론 확 바뀌었고요. 그 전까지는 톡 하나에도 하트를 붙이고 집에 들를 때마다 간식이며 반찬까지 챙겨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단답형 메시지, 딱딱한 말투, 그리고 무소식.
대놓고 싸늘한 건 아닌데 딱 봐도 거리두기 들어간 거죠. 황당하더라고요. 아이, 뭘 믿었다는 건지, 언제부터 뭘 믿었고 뭘 기대했고 뭐가 그렇게 배신감이 드는 건지, 제가 언제 제 입으로 그 땅 완전 알배기 땅입니다 했냐고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말과 행동은 다 조건에 기반한 거였구나 싶었죠. 사람 보고 뽑는 며느리가 아니고 땅 보고 뽑는 며느리였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남편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전 그게 더 짜증이 났어요. 당신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웃긴지 알아? 아, 왜 또 그래? 그냥 좀 넘어가. 아, 다들 좀 놀랐겠지 뭐. 아, 놀란 게 아니라 실망한 거야. 우리 집에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근데 그 말 듣는 나는 안 실망스러운 줄 알아? 그럼 당신은 내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 하길 바래? 그 땅 그린벨트라서 쓸모없습니다. 아, 뭐 이렇게 선언하라고? 아니, 그 전에 애초에 오해 안 하게끔 말리든가 바로잡든가 했어야지. 아, 됐어. 어차피 지나간 얘기 가지고 계속 이러지 말자고. 지나간 얘기래요. 아니, 누가 보면 반찬 뚜껑 잘못 닫은 줄 알겠어요. 그 사건 이후 제가 시댁에서 봤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원래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며느리는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말로는 안 해도 눈빛이랑 태도에서 다 보여요. 그날 이후로도 며칠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시누이와의 싸움 이후 집안 공기는 더 팽팽하게 얼어붙었죠. 뭐 냉전이라기보단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달까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태연했어요. 제가 말 없다고 불편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눈치 없이 맥주 따고 스포츠 뉴스 보면서 킥킥대기 바빴죠. 저는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말 붙이면 또 예민하다던가 왜 그러냐며 그냥 좀 넘어가자 같은 말만 들을 게 뻔하니까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성으로는 기대하지 말자 하고 해도 감정은 또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밤늦게까지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무심코 말이 튀어나왔어요. 당신은 알잖아. 아, 내가 괜히 남들 앞에서 센 척하고 괜찮은 척 했던 거 사실은 다 아닌 거. 우리 집 사정 얼마나 빠듯한지. 그 땅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는 거 당신만큼 잘 아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거잖아. 괜히 창피해질까 봐. 또 누가 우리 집 욕할까 봐. 나 혼자 다 삼키고 견딘 거라고. 근데 당신만큼은 내 편이 되는 거 아니야? 진심으로 그 순간만큼은 기대했어요. 뭐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힘들었겠다며 토닥이는 손길, 그딴 거 바란 거 아니었어요. 그냥 나한테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건 무표정한 얼굴에 얹혀진 깊은 주름 한 줄. 그러게 내가 그딴 얘기하지 말랬잖아. 그냥 입 다물었으면 조용했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에서 무언가 툭 부러지는 느낌이었어요. 뭐? 내가 잘못했다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냐고요. 저는 바로 받아쳤죠. 당연히 화도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 당신 동생이 대놓고 돈 얘기 꺼냈고 우리 집 사정 뻔히 모르면서 땅 팔아서 내놓으라는데 내가 그걸 거짓말로 넘겨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남편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 말투에 짜증이 났는지 고개를 돌리더니 입꼬리를 비틀더라고요. 그냥 좀 내줘서 조용히 끝났으면 됐잖아. 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당신은 하얀 거짓말 하나 못해? 눈치 좀 보면서 살면 안 되냐고. 눈치요? 지금껏 눈치 보느라 얼마나 숨죽이면서 살았는데요. 시어머니 앞에선 웃는 낯하고 시누이한텐 쿠폰 챙겨주고 친정 이야기 나올 땐 좋은 말만 꺼내고. 내가 얼마나 조심조심 살아왔는데 그걸 몰라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집이 뭐 어디 부잣집이라도 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인데 내가 뭔데 남의 집 계약금까지 떠 안아야 되냐고. 그게 가족이야? 그게 진짜 가족이면 내가 죽어라 벌어서 네 동생 집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자 남편이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정말 그 사람이 평생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얼굴이었죠.
시골 뜨기 데리고 살아줬더니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아이 고작 이 정도도 못 맞춰?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 다 뒤집어졌고 매자한테도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내가 며칠 동안 어떤 눈초리를 받으면서 버텼는 줄 알아? 이게 다 네 탓이지 누구 탓이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삐 소리가 울릴 정도였어요. 시골뜨기 데리고 사라졌다. 이게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된 부부가 할 말인가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한순간에 알겠더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 사람 됨됨이 보고 결혼했다던 그 말들 다 뻥이었어요. 그냥 친정 땅 보고 기대할 거 보고 그거 하나 괜찮겠다 싶으니까 덥석 물었던 거겠죠. 근데 그 사람은 멈추질 않았어요. 속에 있는 걸 그냥 쏟아붓기 시작했죠. 마치 지금껏 참아왔던 것처럼. 솔직히 말할게. 네 친정이 제대로 든든했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굴지도 않았어. 나도 사람인데 처음엔 기대가 있었다고. 뉴스에서 그린벨트 조금씩 풀린다 개발 들어간다 말 나올 때마다 나도 속으로 우리 차례도 곧 오겠구나 하고 기다렸다고. 그래서 참고 버텼더니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소식 하나 없고 땅은 여전히 썩어나가고 있고. 너희 집에서 돌아오는 건 빚 걱정뿐이잖아. 이게 결혼 사기지 뭐. 결혼 사기요?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무슨 재벌딸 행세를 했냐고요. 처음부터 우리 집 형편 얘기 안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남편이 그 얘기 괜히 분위기 깨니까 하지 말자고 막았잖아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 땅 있다니까 괜히 잘 보이려는 눈빛 보일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웃던 사람이 누구였냐고요. 근데 이제 와서 나더러 사기꾼이래요. 그 말 듣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억울한 것도 아니었고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 안 나왔어요. 진심으로 그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내가 지금껏 같이 살아온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믿고 기대고 내 마음 열었던 상대가 사실은 시댁의 다른 얼굴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등줄기까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남편 등을 바라봤어요. 자는 척 하는 건지 진짜 잠이 든 건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등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넓지도 않은 등을 내가 얼마나 믿고 따라왔는데.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마음을 접었어요. 더는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기대했던 거였던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대도 접을 시간이라는 걸요. 그날 밤 이후로 며칠은 아예 입도 안 떼고 살았어요. 내가 말을 안 하는 건 당연했고 남편도 딱히 말을 걸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인간은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군다는 거였어요. 퇴근하고 들어와선 거실에 드러누워 여전히 TV를 틀고 낄낄 깔깔거리며 바쁘고요. 전 당연히 그런 모습이 더 짜증이 났고 어떻게 사람 하나가 이리 철면 피울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앞에서 울다시피 했고 결혼 사기라는 소리까지 듣고 멍하니 멍든 사람처럼 서 있었는데 그 뒤로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아침에 저랑 마주치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쓱 훑고는 너나 잘해라는 식으로 입을 삐죽거리는 걸로 끝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정확히 말해서 그 싸움이 나고 딱 일주일 정도 지나서였나? 출근 준비하면서 머리를 말리느라 TV를 켜놓았는데 자막으로 속보가 뜨는 겁니다. 본 뉴스 말고 밑에 왜 조그만하게 뜨는 그런 거 있잖아요. 땡땡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위치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거기 나온 지명 중에 우리 친정이 딱 적혀 있었거든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기가 멈췄어요. 한참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TV 앞으로 바짝 다가가서 볼륨을 올렸죠. 틀림없었어요. 그 뉴스 진짜 우리 친정 동네 얘기 맞았고요. 정부 발표로 확정 났다는 말도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인가 싶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어요? 네 친정 든든했으면 이 지경 안 됐지. 결혼 사기다 그랬던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솔직히 약간 짜릿하기도 했어요.
며칠 차이로 제가 남편의 더러운 속내를 알게 된 거잖아요. 물론 그 짜릿함 뒤엔 분노도 따라붙었지만요. 그리고요, 예상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손에 백화점 쇼핑백 하나 들고 들어왔어요. 거기서 꺼낸 건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디저트였어요. 평소엔 그 비싼 거 어떻게 매번 먹냐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 말이에요. 보자마자 느꼈죠. 아, 이 자식도 뉴스 봤구나. 이거 당신이 좋아하던 거잖아. 오늘 좀 기분 풀고 먹자. 그동안 내가 말이 좀 심했지. 아, 미안해. 당신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웬일이야? 내가 사 먹으면 핀잔만 하고 비싸서 한 번도 사줄 생각 안 턴 사람이?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뻔뻔한 미소와 어색한 살가움 사이에서 흘려보내던 중 진짜 제대로 된 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평일 한낮이었는데 집에서 점심 준비하던 참에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벌떡 들어오더라고요. 손엔 두툼한 종이 뭉치 들려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그걸 식탁에 탁 내려놓더니 가방을 소파에 휙 던지고는 다짜고짜 말했어요. 우리 딸네 집 새로 계약했다. 다음 주까지 잔금 넣으시라고 안사돈한테 전해.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진짜 말을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더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그 땅값이 올랐으니까 그간 속였던 거는 넘어가겠대요. 이젠 우리도 좀 쓰자. 시누이도 자리 좀 잡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아우, 이게 말이 됩니까?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어요. 너도 알잖니? 내가 이렇게까지 직접 들고 오는 거 솔직히 나도 좀 뻔뻔하다 싶어. 아유, 근데 결국 이럴 줄 알았다. 그래도 어떠니 하늘이 도운 거지 뭐. 이제라도 땅이 풀렸잖니. 몇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속을 끓였는데 드디어 길이 열린 거야. 네 신우도 애 둘 데리고 전세전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봤잖아.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또 이런 날이 오겠니? 가족끼리 좋은 기회 잡아서 같이 사는 거지. 네가 우리 좀 속인 거 그거 뭐 그렇게 대수냐? 우리가 이걸로 용서해 주마. 거기다 시누이까지 따라왔더라고요. 소파에 딱 앉으면서 팔짱 끼고는 시종일관 헤헤거리며 이러는 거예요. 언니 덕 좀 보자. 가족끼리 그러는 거지 뭐. 그래도 나중엔 엄마가 이렇게 기회 주신 걸 감사할 날 올 거야.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긴 했는데요. 그냥 터지진 않았어요. 전 오히려 차분해졌고요. 심장이 뛰긴 했지만 겉으로는 가만히 웃었어요. 뭐라 말도 못 꺼냈어요. 버럭 소리를 지를까 봐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눈치를 슬쩍 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가까이 오더라고요. 한쪽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면서 마치 상황을 수습하는 남편 역할이라도 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 여보, 괜히 걱정하지 마. 아, 내가 엄마랑 다 얘기해 볼게. 당신 힘들지 않게 앞으로는 내가 앞장서서 막을게.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나만 믿어. 그날 이후 뭔가 이상하게 몸 안에 쌓여가는 게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기분이 너무 깨림칙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약서 들고 쳐들어온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도대체 어떤 계기로 저렇게 급변할 수 있는지. 사람이 하루아침에 눈빛부터 바뀌는 걸 보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분명 뭔가 꾸미고 있겠구나 싶었죠. 근데 그게 이렇게 빨리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고 엄마의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더니 다짜고짜 묻더라고요. 아, 너 요즘 무슨 서류 떼러 다녀?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 앞으로 무슨 등기부 등본 열람 안내 같은 게 문자로 왔대요. 거기엔 주소랑 지번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한테는 그런 거 발급하러 간 적도 없고 당연히 땅에 대해선 아무도 손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동생한테도 물어봤죠. 걘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 평소엔 땅 일에는 일도 관심 없는 애인데 그날따라 대답이 더 단호하더라고요. 자기가 미쳤냐면서요. 그제야 감이 있다고 오는 겁니다. 아, 이건 우리 가족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럼 누가 했겠어요?
눈 딱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한 명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그 인간. 머리 끝까지 열이 확 쏟았지만 일단 진짜인지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일단 그 땅에 대해 뭐라도 저지르기 전에 보호 조치라도 걸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뭐 하나 믿을 놈이 없다는 생각에 내가 내 손으로 다 막아야 했죠. 은행 도착해서 대기표 뽑고 기다리는데 하필이면 담당 창구가 예전에 남편이랑 같이 대출 상담을 받았던 은행원이더라고요. 살짝 민망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은행원한테 보호 서비스 신청을 한다니까 서류를 정리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출 심사 같은 부분에서도 불편하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냐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죠. 대출 받을 일정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을 듣던 은행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끝을 흐리면서 이러는 겁니다. 아유, 저 며칠 전에 남편분께서 사모님 명의 땅 상속권으로 대출 가능성 문의하러 오셨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못 들으셨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자 은행원 얼굴이 순간 하얘지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얼버무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정식 절차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상담이었고요. 이미 다 들은 마당에 뭘 감춘다고요. 그 길로 은행에서 나왔어요. 손에 쥐고 있던 종이 쪼가리는 땀에 젖어 구겨졌고 머릿속은 온통 남편놈 얼굴만 맴돌았죠. 아휴, 진짜 내가 미쳤지. 내가 뭘 믿고 저 인간이 갑자기 살갑게 꾸는 걸 봐줬나 몰라요. 백화점에서 케이크 하나 딸랑 들고 온 거에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서 편들어준 거에 잠깐 정신 놓았던 내가 한심했어요. 저를 방심하게 해놓고 몰래 대출 받고선 그 돈으로 지 동생 집이라도 해줄 생각이었나 보죠.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거실에서 웃으면서 요리 어플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그날따라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요. 아, 여보, 요즘 힘들지? 내가 저녁 뭐 맛있는 거 해줄까? 평소엔 절대 안 하던 말투에 그것도 자기가 먼저 요리 운운하길래 너무 티가 나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게다가 이어지는 말은 더 기가 막혔죠. 여보, 내가 엄마한텐 다 얘기해놨어. 당신이 이번 일로 얼마나 마음 다쳤는지 엄마도 이제 알았다고 하더라. 곧 직접 사과할 거야. 이번엔 진심이래. 그니까 괜히 마음 닫지 말고 받아줘. 엄마도 결국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진심? 그놈의 진심이란 말을 내가 몇 년을 들었게요. 땅 풀리기 전에 욕하고 풀리고 나선 살살 기어오고 이건 사람이 아니라 사계절처럼 바뀌는 위선 덩어리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는 진짜 끝낼 때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일단 달라졌더라고요. 처음엔 말을 아끼더니 이내 징징대는 말투로 바뀌었어요. 내가 전엔 말이 좀 심했지. 아유, 근데 네 신우가 얼마나 불쌍한지 너도 알잖니. 전세전전하면서 애들 키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고 산다더라. 예, 너도 여자고 곧 엄마가 될 건데 그 마음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도와주라. 가족끼리 의지하며 사는 거지. 네가 조금만 내주면 네 신우도 살고 우리도 다 편해지는 거 아니겠니? 그럼요, 어머님. 저도 그 후로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제가 왜 아가씨 마음을 모르겠어요? 저도 같은 여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돼요. 돈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저 어머님도 그냥 이사 준비나 아가씨 살림살이만 챙겨주고 계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뭔가 된 줄 알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속으로는 뭐 됐다 싶었겠죠. 남편도 웃으면서 역시 우리 여보가 최고야 이러고요. 그런데 그 인간들 눈엔 안 보였겠죠? 제 눈빛이 이미 싸늘하게 식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는 진짜 대놓고 복수할 날만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계약서 들고 쳐들어왔을 때도 시누이가 옆에서 지 인생 반쯤 들뜬 얼굴로 팔짱 끼고 웃고 있을 때도 저는 딱히 화를 내지 않았거든요. 물론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입꼬리만 올렸죠.
이제 남편도 그 식구들도 더는 내 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고요.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조용하게, 확실하게 이 판을 끝낼 수 있을지 계산이 시작된 게요. 시작은 늘 그렇듯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은행에서는 안사돈한테 뭐라고 한다니? 아우 대체 그 심사 언제 끝난다고 하디? 이사 날짜 다가오는데 이렇게 답답하게 굴면 어떡하니? 그래도 대충은 날짜가 나와야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지 않겠어? 어머님, 아유, 저도 답답하긴 해요. 근데 요즘 은행이 예전 같지가 않다잖아요. 서류 하나하나 확인한다고 얼마나 까다롭게 보는지. 저도 계속 전화 놓고 확인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대충 날짜는 나와야 할 거 아니니 안사돈께 다시 한번 여쭤봐라. 괜히 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난리치는 것처럼 보이면은 또 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그렇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시간을 끌었어요.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다급해졌고 시누이는 괜히 저한테 불쌍한 척하면서 언니, 내가 진짜 평생 고마워할게 같은 소리나 해댔죠. 시어머니는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며칠만 빌려줘라. 잔금 들어오면 바로 갚는다. 우리 며느리네 친정이 땅 부자가 됐다. 그 말에 넘어간 친척 몇 명이 시어머니한테 돈을 보탰고요. 웃긴 건 그렇게 빚었고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도 빌라 주인 된다는 거였어요. 아니 무슨 자기가 로또 맞은 사람처럼 으스대더라고요. 잔금날이 가까워지면서 시어머니는 더더욱이 초조해졌는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전화를 걸었어요. 네 엄마는 뭐래냐? 응? 은행에서 뭐라더냐? 하면서 재촉을 하는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제가 대충 둘러대는데도 시어머니는 알겠다는 말밖에 못했죠. 괜찮은 척하는데 목소리는 잔뜩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뒤에서는 아주 머리 쥐어뜯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도 그 즈음엔 살살 눈치 보면서 집에서 설거지며 빨래며 갑자기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마음 돌리면 어쩌나 불안했나 보죠? 제 마음은 처음부터 변한 게 없었는데도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잔금날 아침부터 부동산 사무실로 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몇 통이고 전화를 걸었어요. 전 일부러 받지 않았고요. 도착해서 딱 지정된 시간이 지났을 때쯤 시어머니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받았고요. 예, 잔금 송금 왜 안 하니? 당일까지도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면 어떡해? 빨리 네 엄마한테 전화 좀 해라. 저는 일부러 더 천천히 말했다니까요. 저희 엄마는요, 땅을 내주실 생각이 없으세요. 애초에 그럴 일도 없었고요. 사실 제가 아예 말씀 안 드리긴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일시정지가 됐어요. 그 정적이 딱 몇 초였을까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하더니 시어머니가 다다다다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뭐? 지금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우리한테 왜 말을 안 했어? 지금 집주인이 다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말이야? 언니 미쳤어? 계약금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 언니가 말만 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 아우, 제가 말한다고 저희 엄마가 그 돈을 왜 아가씨를 줬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는 남편이 뭐 하얀 거짓말? 그런 것도 하고 살아야 한다길래 그냥 확인 중이라고만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러자 상황을 파악한 중개인이 한숨을 푹 쉬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입금 없으면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은 매수자 기책사유로 뭐 있습니다. 오늘 안에 처리 못하시면 취소해요. 취소. 이 상황에선 절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제야 상황이 실감났는지 시어머니가 전화기 붙잡고 떨면서 뭘 쓰라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 소리를 치셨고 그 사이 집주인은 벌떡 일어나서 계약서 들고 나가버렸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친척들 돈으로 잔금을 맞췄다고 했잖아요. 문자랑 전화가 빗발치더라고요. 잔금날 저한테 계약금까지 다 뜯어낼 속셈이었나 봐요. 참, 계약서 들고 집에 와서 거의 울부짖듯 따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핸드폰이 계속 울려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허옇게 질린 얼굴로 폰만 바라봤어요.
언니 때문에 계약금 다 날렸어. 내가 지금 무슨 꼴이 된 줄 알아? 애들 데리고 이사 준비 다 해놨는데 말도 없이 이게 뭐냐고. 언니가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도 태연해? 어? 아가씨, 제가 처음부터 된다고 한 적 없어요. 계속 확인 중이라고만 했지. 오해는 아가씨랑 어머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없는 걸 있다고 오해한 게 누구 잘못인데 왜 매번 제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해요? 참, 예나 지금이나 계속 저만 억울하네요. 신우이는 헛웃음을 치더니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거기서 앉아서 울지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멍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계약서를 구겨서 바닥에 툭 떨어뜨렸고요. 장금날 그렇게 쑥대밭이 되고 나서도 정작 남편은 예상보다 조용했어요. 아니, 나한테 뭐라고 하라도 낼 법도 한데 하다 마는 느낌이랄까요? 분명 중간에 소리 지르려다가 말고 나한테 뭐라고 하려다 입 다무는 눈치였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찝찝했어요. 저 인간이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낄 리도 없고 뭔가 더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일을 끝내고 커피 한잔 하러 잠깐 내려갔는데 거기서 남편 회사 차장이랑 딱 마주쳤어요. 가볍게 안부나 물었죠. 별 뜻 없이 했던 말이었어요. 요즘 우리 남편 회사에선 잘 지내죠? 아, 네. 근데 요즘은 거의 못 봤네요. 징계위원회 올라갔다던데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슨 쇳덩이가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징계? 징계요? 무슨 징계요? 저 그냥 소문이에요. 뭐 정확한 건 저도 잘 몰라서. 차장은 아차 싶었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어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치고 눈빛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직감했고요. 남편이 회사 돈을 손댔다는 거 차장한테 꼬치꼬치 따지고 물었더니 가닥이 잡히더라고요. 우리 엄마 땅 담보로 대출받겠다고 기웃거리던 그 인간 사실 지 동생 집 해주려는 게 아니라 이미 회사 돈 빼다 쓴 것 때문에 그랬었나 봐요. 아휴,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냐고요. 여보, 오늘 힘들었지?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요즘 내가 너무 철이 없었지. 우리 집 때문에 고생이 많아.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여느 때처럼 싱글벙글했어요. 부엌에 들어와선 내가 밥 차리는 동안 옆에서 꼬리 흔드는 강아지처럼 서성였고 오늘 내가 설거지할게 라며 살가운 척을 했죠. 나 참 저게 사람인가? 당신 회사 징계위원회 올라갔다며? 뭐? 회사 돈에 손댔다며 그거 몰래 해결하겠다고 우리 엄마 땅으로 대출받을 생각이었던 거지? 맞지? 그 말에 남편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피가 가시더니 눈이 일그러졌죠. 몇 초간 말이 없더니 갑자기 반격하듯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건 진짜 잠깐이었어. 잠깐만 쓰고 바로 채워 넣으려던 거라고. 장모님 땅만 풀리면 하루아침에 다 메꿀 수 있었어.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매정하게 몰아붙여? 단 한 번만 나를 믿어주면 안 돼? 믿어? 당신이 지금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 친정이 좀만 든든했으면 내가 이런 짓까지 했겠냐? 나도 믿고 기다린 거야. 뉴스에서 그린벨트 푼다길래 나도 희망을 좀 가져본 게 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심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기대요? 그게 할 말인가요? 내가 기대를 저버린 건가요? 아니죠. 그 인간이 내 등에 올라타서 칼을 꽂아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횡령을 한 거야? 그게 왜 횡령이야? 빌린 거잖아, 빌린 거. 잠깐만 빌려 쓰는 거였다고. 근데 당신이 그걸 이렇게 망쳐버리면 어떡해? 나 진짜 끝장이야. 회사에서 수사 오래 들어갈지도 모른대. 경찰까지 가면 나 진짜로 망한다. 제발 당신 나 좀 살려줘야 돼. 우리 가정까지 무너지면 나 진짜 못 버텨. 그래, 결국 당신이 원했던 건 나도 이 가정도 아니었네. 오직 우리 엄마 땅 하나였지? 아니야, 난
그 땅 당신 거였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될 일 없어.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을 어떻게 마시면 사람이 이렇게 되냐?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울다가 말하다가 빌다가 협박하다가 감정이 무슨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나는요 그걸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 그저 시어머니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시댁에서 태어난 또 하나의 거머리였던 거예요. 그날 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서류철을 꺼냈어요. 이혼 소송, 그건 이미 내 마음속에서 끝난 문제였어요. 다만 서류로 마무리할 차례였을 뿐이죠. 이제 진짜 끝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솔직히요, 이혼 소송이라는 게 꼭 소리 지르고 법정 싸움 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증거들만으로도 이미 게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회사 돈에 손댔다는 징계 서류, 내 명의로 등기 열람하려고 했던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 땅을 믿고 날 들들 볶았던 문자들까지 딱 정리해서 변호사한테 넘기니까 변호사가 한숨을 쉬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상대방이 발벗고 잘 쳐자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이쯤 되면 사람이 피곤해서 웃음도 안 나와요.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 쪽은 변호사도 선임했지만 정작 해명도 못하고 우왕좌왕했지요. 결정적인 건 회사 징계 기록이었어요. 그 돈 문제만으로도 경제적 무책임 인정이고 내 명의로 뭔가 하려던 건 동의 없는 재산 활용 시도로 간주되니까요. 법원도 남편의 도덕성 결함을 인정했고요. 결국 위자료는 제가 받았고 재산 분할도 거의 없이 끝났어요. 남편은 집 한 칸 얻을 돈도 없이 빈손으로 나가 떨어졌고요. 그 후로도 뭐 몇 번 연락은 왔어요. 처음엔 사정하는 톤으로요.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거든.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줘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그러다가 그냥 차단했어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내 인생에 발도 못 들이게 해야죠. 반성은 혼자 할 때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정식으로 해고됐고요. 감사실에서 수사 의뢰까지 들어가면서 검찰 조사 받았다고 들었어요. 몇 천만 원 갚느라 친척들한테 손을 벌렸지만 이미 땅 기대하고 돈 빌려줬던 친척들이 도와줄 리가 없죠. 그놈의 장모 땅 믿다가 인생 말아먹은 놈이라는 말까지 돌더라고요. 시모 쪽은 더 가관이었어요. 잔금날 계약 파기당한 이후로는 친척들한테 빌린 돈 독촉이 하루도 안 끊겼대요. 애초에 뻥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고요.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도 아예 왕따처럼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는요. 웃긴 건 그 사람 자기 친정에서 잔금 다 낼 거니까 계약금은 다 남편 쪽에서 받아왔었더라고요. 근데 계약금도 다 날렸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크게 싸우고 거의 쫓겨나기 일부 직전이래요. 그 일로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서로 원망만 하다가 결국 싸움도 심하게 나서 둘이서 뭐 연 끊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가족이란 게 결국 이해관계 끊기면 남보다도 못해지나 봐요. 그쯤 되었을 무렵 저는 엄마를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시골집 팔고 나랑 도시로 올라와요. 나 혼자 사는 집에 방도 있고 엄마 같이 살면 나도 든든할 것 같아서. 나는 여기 땅 밟고 사는 게 좋아. 아이, 네 아버지랑 같이 심은 감나무도 있고 네가 유치원 다닐 때 그네 타던 마당도 있고 이 집이 내 전부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그 땅, 그 집이 우리가 짐이라 여겼던 게 아니라 엄마에겐 뿔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국 도시에서 혼자 살기로 했고요. 작은 아파트 전세 얻어서 자취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시골집에 내려가서 엄마 밭일 도와드리고 저녁엔 같이 앉아 도란도란 얘기해요. 예전엔 그 땅이 짐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방패 같아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안식처요. 그리고 저는 그 사건들을 통해 몇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 배경이나 재산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거. 둘째,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거.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거요. 이 세 가지는 앞으로도 제가 살면서 절대 잊지 않을 진리일 거예요. 아직 세상은 복잡하고 사람 마음은 더더욱 복잡하지만 최소한 저는 누구보다 솔직하게 살아왔다는 자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누가 뭐래도요.